강당의 스크린이 켜지고 혜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이모부의 통장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선명한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천만 원. 수신인 한서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했어? 투명성 차원입니다. 본당 서버는 허술하더군요. 혜민은 태어냈습니다. 합창단원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밖에 자식이.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중죄입니다. 강당 문이 벌컥 열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공익적 사안이라 들었습니다.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저 전 받은 것도 없어요.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죠? 미자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장학위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더러워졌어. 장학금 접수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정에 평안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일요일 새벽 종소리가 남천동 골목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이었죠. 성당 앞 가로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사이로 일찍 나온 신자들이 하나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윤미자는 성가대실 문을 밀며 들어섰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지만 허리는 고닫고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성가대실 안은 아침 햇살이 들어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1997년 본당 축제 단체 사진, 남편 강도연의 청년의 시절 흑백 사진, 그리고 합창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기념사진까지. 미자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조용했던 사람이었죠. 말수가 적었지만 약속만큼은 생명처럼 지키던 남자였습니다. 본당 사람들은 도연을 조용한 장부 담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교무금부터 기부금까지 한 번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관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박자가 공중에 그려지자 미자는 낮고 단단한 알토 목소리로 화음을 바쳤습니다. 소프라노의 높은 음색 위로 테너의 힘찬 멜로디 사이로 미자의 알토는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 세월 합창을 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음정이었죠. 미사가 끝나고 합창단원들과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미자는 손수건에 싸온 약콩빵을 꺼내 나눠주며 웃었습니다. 단원들은 감사하다며 받아들었고 누군가는 미자의 손을 꼭 잡으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평범한 일요일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미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앉기엔 너무 큰 식탁,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유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물 한 잔을 올리며 미자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올해도 장학금 접수가 시작됐대요. 당신이 만들자고 했던 그 계좌 잘 굴러가고 있어요. 빛과 소금 장학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만들기로 약속했던 계좌였습니다. 수익자는 매년 합창단이 추천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정해져 있었죠. 미자는 그것이 남편의 유산을 지역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가장 고운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돈으로 남기는 것보다 누군가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미자는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결혼식을 올릴 때도, 마지막 병상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 따뜻한 눈빛을요. 당신 덕분에 우리 본당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올해도 좋은 아이가 선발될 거예요. 미자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미자는 매일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요. 그것이 미자가 일상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성가대 단톡방에서 올라온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올해 장학금 심사 일정이 공지되었고 곧 추천서를 받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천동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몇몇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미자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가 곧 깨지리라는 것을, 남편이 남긴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리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미자는 본당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장학금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장부를 꼼꼼히 챙기던 도연의 습관을 미자도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던 거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우편물이 몇 통 놓여 있었습니다. 본당 소식지, 교구 공문, 그리고 은행에서 온 통지서 한 장. 미자는 무심코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빛과 소금 장학금 계좌 관련 서류였으니까요. 하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익자 변경 한서윤, 만 18세.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본당 교적부에서 본 적도 없고 합창단 추천 명단에도 없는 이름이었죠. 미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유증에 따른 수익자 지정. 봉인 서류는 주임 신부 보관. 유증? 미자는 그 단어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유언으로 남긴 증여. 그렇다면 남편이 직접 지정했다는 뜻인가요? 성가대 추천도, 본당 추천도 거치지 않고요? 미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주임 신부 한유섭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얼굴을 가진 신부였죠. 신부는 미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 단장님, 괜찮으세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신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자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보리차 향이 사무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권사님, 아니, 우리 윤 단장님.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봉인 봉투가 있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녁 장학위원회 앞에서 개봉하려 합니다. 남편이요? 왜 지금에서야? 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주기 전에는 열지 말라는 친필 지시가 있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했기에. 미자는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가슴속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한서윤이라는 아이는 누구죠? 그것도 봉투를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미자의 뒷모습을 본 본당 총무가 복도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점심시간이 되자
성당 마당에 모인 신자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촘촘한 소도시에서 무언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으니까요. 시장 통닭집 주인은 손님에게 이야기했고 경전철역 매표창고 직원은 지나가는 지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합창단 단톡방에도 짧은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장학금 수익자가 바뀌었다던데 무슨 일이래요? 미자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겁니다. 단톡방에는 연달아 물음표가 올라왔습니다. 미자는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6시 미자는 다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무슨 이유로 수익자를 바꿨을까요? 한서윤이라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성당 앞 계단을 오르며 미자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서도 조용히 미소 짓던 얼굴, 미자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소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때도 남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강당 문을 열자 이미 몇몇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신부가 작은 봉투를 손에 들고 서 있었고 그 봉투에는 남편의 필체로 장학금 수익자 지정 사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밀을, 그리고 한서윤이라는 낯선 이름의 의미를요. 저녁 7시 본당 강당에는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장학위원회 위원들이었죠. 구형 스피커에서는 주 하느님 크신 이름이라는 성가 전주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화로운 분위기였을 텐데 오늘만큼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미자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들자 뒤쪽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은 소녀가 보였습니다.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었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녀 옆에는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보호자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저 아이가 한서윤인가? 미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합창단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본당 교무금 장부에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성씨였죠. 미자는 소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왜 저렇게 작아 보일까요? 마치 세상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어딘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남자는 미자를 보자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이모, 늦어서 죄송해요. 강혜민이었습니다. 미자의 사촌 조카였죠. 정보기술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온 걸까요? 혜미는 미자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알아봤어요. 이건 상속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미자는 혜민을 돌아보았습니다. 혜민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증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무효 주장이 가능해요. 제가 온라인 법률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답변이 오면 바로 움직이려고요.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돌아보았죠. 혜미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성 차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건 공개적으로 처리해야죠.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투명성이라니. 남편의 비밀스러운 유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말인가요? 미자는 혜민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부 한유섭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도장이 찍힌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부는 봉투를 가볍게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개봉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혹여 특정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교구 업무와 상해 후 일부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간 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자에게 쏠렸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계좌는 남편과 제가 함께 키워온 겁니다. 수익자를 왜 바꾸었는지 모두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비공개는 안 됩니다. 신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숨겼든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애매하게 덮어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도 이모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증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야죠. 장학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학생은 누구입니까? 본당 신자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호자가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그냥 통지를 받았을 뿐입니다. 서윤이도 무슨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 왜 여기 온 겁니까? 개봉식에 참석하라는 신부님 말씀이 있어서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습니다. 미자는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더욱 작아 보였죠. 신부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 강도연 형제님의 봉인 유언을 개봉하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난 후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봉투의 밀봉 테이프가 반짝였습니다. 미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곧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혜미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의 손이 봉투의 봉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봉투를 열기 직전 잠시 멈췄습니다. 시계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위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로, 누군가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으니까요. 합창단 단원 2명이 미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는 박순자와 테너 김철수였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단장님, 혹시 남편분이 밖에...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 자식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철수가 황급히 순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쉿, 입조심 좀 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18살 아이잖아. 나이를 계산해보면. 미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서윤의 나이가 18이라면 도연이 47살 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미자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설마 그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까요?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걸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설마 도연 씨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조용하고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던 사람.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늘 묵묵히 장부를 챙기던 남자.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웠을 리 없다고 미자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복도에서는 혜민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죠. 네, 기사 송출 가능하죠? 제목은 합창단 장학금, 의혹의 수익자 변경으로 하면 어떨까요? 좀 더 자극적으로 뽑아주세요. 네, 지역 포털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미자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다가 혜민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자는 재빨리 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혜민아, 그만해. 애 하나 인생 망칠 수 있어. 혜민은 통화를 끊고 미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모, 이건 상속권 문제예요. 삼촌의 재산은 혈족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정의잖아요. 정의가 뭔데? 아이를 괴롭히는 게 정의야? 이모는 모르세요. 저 아이가 누군지도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삼촌의 숨겨둔 자식이라면 상속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자는 혜민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민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자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한서윤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남편이 장학금 수익자로 지정했는지. 휴식 시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다시 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시장표 함박 스테이크를 파는 식당에서 나는 냄새가 강당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배가 고파 보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였으니까요. 신부가 강단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밀봉을 확인했습니다. 고 강도연 형제님의 친필 유언 보관입니다. 장학금 계좌의 최종 수익자 지정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신부가 봉투를 뜯으려는 순간 강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2명의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셜 기자들이었죠. 한 명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음성 녹음기를 켰습니다. 취재 왔습니다. 공익적 사안이라고 들었는데요. 신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학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혜민을 돌아봤습니다. 혜민은 태연하게 앉아 있었죠. 틀림없이 혜민이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한서윤의 보호자가 소녀를 2팔로 감쌌습니다. 서윤은 보호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우린 그런 거 싫습니다. 보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카메라를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보호자는 손으로 렌즈를 가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신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취재는 불가합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익적 사안이라면서요? 장학금 비리 의혹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비리라고 했습니까? 당장 나가세요. 미자의 목소리는 강당을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기자들이 나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이미 흐트러져 있었죠. 신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장학위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밝혀야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위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강단 앞 스크린을 향해 케이블을 연결했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미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혜민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스크린에 화면이 켜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건 이모부의 통장 내역입니다. 작년 3월에 3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날짜, 금액, 받는 사람의 이름까지. 미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분명히 3천만 원이 한서윤이라는 이름 앞으로 송금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건 수익자 변경 신청서 사본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 한서윤, 만 18세. 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이 아이에게 돈을 보냈고 수익자까지 변경했던 겁니다.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신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혜민 씨, 그 자료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투명성 차원입니다. 본당 서버에 있더군요.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했단 말입니까? 신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민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당 서버 보안은 허술하더군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건 개인정보 무단 열람입니다. 중죄예요. 신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료는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숨죽여 속삭였습니다. 3천만 원이나 수익자 변경까지. 혹시 정말 밖에 자식이.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미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미자는 혜민을 돌아봤습니다. 혜민아,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모부의 재산은 혈족에게 돌아와야 해요. 저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넘어갈 순 없잖아요. 장학위원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더러워졌어. 장학금 접수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장학금을 계속 운영할 순 없어요. 목소리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죠. 미자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작은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서윤이 보호자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전 받은 것도 없어요. 이름이 올라갔다는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죠? 소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강당하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자는 서윤을 바라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른들의 싸움 한가운데 던져진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미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어른으로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배신이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나만 바보가 되는 거라면 미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신부 한유섭이 봉투를 가슴에 꼭 쥐고 말했습니다. 지금 개봉합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덜 아픈 진실 같은 건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신부는 봉투의 밀봉을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강당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미자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구겨진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신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남편 도연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신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미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03년 22년 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부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3년 동서고가도로 빙판 사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내 차는 미끄러졌습니다. 맞은편에서 1톤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죠. 그때 택시 한 대가 내 차를 밀어 가드레일에 붙였습니다. 미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2003년 남편이 겨울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해였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했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그저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눌린 듯한 표정으로 지냈죠. 신부가 계속 읽었습니다. 트럭 대신 내가 부딪혔어야 할 자리로 택시가 들어갔습니다. 택시기사는 크게 다쳤습니다. 병동에서 기사의 아내가 내게 말했습니다. 합의금만 주시면 남편이 재활할 수 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신부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과 부모님 병수발, 아이 등록금 합의는 미뤄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님은 그의 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합의금을 미루는 사이 택시기사가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미자는 2003년 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유난히 말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모습이 기억났죠. 미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도연은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내내 벌을 받았습니다. 신부가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가대에서 자비를 부를 때마다 목 안쪽이 굳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비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렇게 괴로워했다니, 혼자서 그 짐을 지고 살아왔다니,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기사님의 손녀에게 내가 미루고 미뤘던 합의금을 장학금으로 갚겠다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이것은 나의 수치이자 나의 빚이니까요. 신부는 다음 줄을 읽으며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익자 한서윤, 고 한병수 기사 손녀. 금액, 미지급 합의금, 원금과 그간의 이자 전부. 한서윤, 택시기사 한병수의 손녀였습니다. 미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미자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밤마다 뒤척였는지. 신부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자야, 당신이 알면 상처받을까 두려웠어요. 내가 약속을 어긴 남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빚을 갚아야 당신과 나의 신앙도 지켜진다고 믿었어요. 미자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평생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미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짐을 지고 살았던 겁니다. 미자는 2003년을 떠올렸습니다. 장부에 작은 빈칸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개인 지출을 적지 않았던 달들이 있었죠. 미자는 그때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도연은 그때 이미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모두 잠깐만요. 사람들의 시선이 미자에게 쏠렸습니다. 미자는 혜민을 돌아보았습니다. 혜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 혜민 씨. 미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파일 지워요. 당장. 이모. 그건 고인의 죄도 당신의 의도도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모가 모르는 게 있어요. 삼촌의 유증으로 우린 유류분을 침해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나는 도연의 아내였어요. 미자가 혜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 씨가 밤마다 뒤척였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평생 그를 짓눌렀던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상속권보다 도연 씨가 지키려 했던 약속이 더 중요해요. 미자는 신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신부님, 봉투에 더 있습니까? 신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녹음한 합의 통화 일부입니다. 교구 법무 검토에서 개인정보 문제는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신부는 테이프를 오래된 재생기에 넣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 합의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후 남편 도연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자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강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의 울음소리가 멈추자 강당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합창단원 순자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죠.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한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보호자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서윤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른한 살의 나이에 무릎을 꿇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미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얘야. 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살렸단다. 트럭이 덮쳤다면 도연 씨는 그날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우리 남편을 구해주셨어.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우린 그 빚을 내 이름으로 갚아야 해. 이건 시혜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거란다.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미자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저희도 사실 장학금이 무서웠어요.
보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은 공짜라고 욕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왜 우리한테 주는 거냐고,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할까봐요. 미자는 보호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의조차 의심받는 세상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는 마음도 오해받는 세상이었죠. 근데 이제 알겠어요. 보호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라 갚는 거였네요. 고인께서 평생 짊어지고 가셨던 빚을요. 미자는 보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때 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혜민은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예요. 삼촌의 유증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부 한유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혜민 씨,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부는 장학위원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의 최소 몫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인께서 생전에 장학금 계좌를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셨다는 점입니다. 신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교구 법무팀의 검토 결과 이 유증은 장학금 계좌라는 명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위법 소지는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혜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신부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부는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빚을 갚는 정의와 상속의 정의가 충돌할 때 어떤 자비를 선택할지 묻고 있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법을 넘어선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법적 권리보다 도덕적 빚을 먼저 갚으려 하셨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혜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죠. 미자는 다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일어나요. 우린 이제 빚을 갚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일어섰습니다. 미자는 신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부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입니다. 신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이름을 바꿔주세요. 빛과 소금에서 기사님 장학금으로 한병수 기사님의 이름이 기억되길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살린 분의 이름이 빛나길 바랍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기사님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장학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기사님 장학금. 좋은 이름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창단원들도 동의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혜민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는 혜민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혜민아, 법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해. 도연 씨는 평생 그 마음을 지키려 애썼단다. 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당 창밖으로 별빛이 보였습니다. 남천동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천동에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본당 강당 무대 뒤 커튼에는 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적혀 있었죠. 기사님, 장학금 빛과 소금. 오늘은 장학금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당에는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의 혼란은 이미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한병수가 목숨을 걸고 남을 구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강도연이 평생 빚을 갚으려 애썼다는 이야기를요. 장학금 운영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추천 주체는 합창단과 본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택시노조와 버스노조의 추천도 포함되었죠.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살린 이들의 가족에게 공동체가 빚을 기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회계는 교구 회계팀과 외부 회계사가 공동으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 공개 대시보드도 만들어졌습니다. 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였죠. 이번에는 합법적인 접근 권한으로 누구나 장학금 운영 현황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혜민도 이 일에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을 뉘우치는 마음이었죠.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한유섭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고 한병수 기사와 고 강도연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생이 호명되었습니다. 한서윤 학생. 서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미자가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서윤은 증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전 이제 빚으로가 아니라 꿈으로 불릴게요. 할아버지께서 구하신 분의 마음을 제가 이어받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게요.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합창단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자는 합창단을 이끌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전주가 흐르자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합창단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프라노의 맑은 음색, 테너의 힘찬 멜로디, 그리고 미자의 단단한 알토.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화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죠.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자는 무대에서 내려와 남편의 사진이 놓인 제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신부 한유섭이 미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고인의 유품입니다. 본당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미자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합의금 관련 메모, 그리고 손때 묻은 성가 교본. 가장 아래에는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미자야, 장부의 빈칸은 언젠가 우리가 채울 자리라고 믿었어. 이 도시의 겨울은 늘 매서웠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던 화음은 따뜻했지. 서윤이의 내일이 그 화음의 연장선이라면 내가 늦게나마 합창에 맞춘 거야. 미자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게 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지키려 했던 약속을
이제 미자가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조용히 오래 무거웠는지. 미자는 자신에게도 말했습니다. 자비는 값싼 용서가 아니구나. 빚을 정확히 갚는 용기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습니다. 소도시의 구식 가로등 아래로 하얀 눈송이가 춤을 추었습니다. 성당 종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저녁 6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죠. 미자는 책상에 앉아 내년 장학금 운영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심사 항목에 누군가의 빚을 갚는 마음을 추가할 것. 장학증서 뒷면에 우리는 서로의 겨울을 건넌다는 문구를 넣을 것. 미자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남천동의 지붕 위로, 골목길 위로, 성당 첨탑 위로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촘촘한 도시의 겨울밤,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로의 빚과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조용한 장부 담당자의 오래된 약속과 합창단장의 새로 선명해진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자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함께 잘 갚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